봅시다. 이어서 25항입니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나, 밑에 주석 볼게요. 20번. 하다와 결합하는 어근은 부사파생전미사 이나 희와 결합하여 부사를 형성할 때 어근의 본뜻이 일관되게 유지가 된다. 또한 그럼 어근의 본뜻이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적어야 돼? 형태를 밝혀서 적어야 되는 거지. 왜냐? 19항에서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석 20번입니다. 또한 이나 희는 매우 다양한 어근과 결합하여 부사를 만든다. 매우 다양한 어근과 결합하여 부사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거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다시 그럼 얘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거네. 본래의 뜻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고 계속.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근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 뭐 별거 아니었네. 계속해서 25항을 봅니다. 부사에 이가 붙어서 구분해야 돼.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원래 부사야. 거기 부사에 위에다가 원래라고 써주세요. 원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 그렇다는 얘기는 이가 붙어서 또 뭐라는 거야? 부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가 붙어서 다시 원래 부사에 이가 붙어서 원래 부사였다는 얘기인 거야. 더하는 경우에는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25항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별표 2개. 봐봐. 지금 1번을 봅니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인데 얘가 이 발음이 희나 이야. 발음이 희나 이야. 휴준아, 발음이 희나 이야. 어떤 때 희가 오고 어떤 때 이가 붙는지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하다가 붙는 말에 이가 결합. 하다가 붙는 말에 이가 결합하는 경우, 지금 처음 보면 1번 봅니다. 급하다, 꾸준하다. 그래서 급히 꾸준인 거야.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첫 번째는 시옷 받침 뒤에서 이가 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붙임을 볼게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마찬가지. 하다가 붙는 말에 이가 결합하는 경우 시옷 받침 뒤야. 그리고 하다가 붙지 않으면 이제 이가 옵니다. 그치? 이것도 이렇게 구분할까? 지금 다 이가 결합하는 걸로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불규칙 용언 봤었잖아. 비읍 불규칙 용언일 때
비읍부기일치 용언일 때 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곱다, 고이. 그 다음에 또 대수롭다, 대수로이. 그 다음 이번에는 이름절자리, 그러니까 한 글자, 명사 한 글자짜리가 첩어가 됐을 때, 한 글자 명사가 첩어로. 그럼 첩어는 중첩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이로 적는데, 이런 거지. 집집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틈마다, 틈틈이. 됐어? 그 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 부사, 원래 부사 뒤에서 이가 붙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는 외워주세요. 지금 2번에 있는 거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특히 곰곰이랑 오뚜기, 일찍이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를 빼면 곰곰 자체가 부사라는 거야. 더욱 자체가 부사라는 거예요. 생긋 자체가 부사라는 것. 오뚝 자체가 부사라는 것. 일찍 자체가 부사라는 것. 됐죠? 근데요. 네. 많다랑 같다는 왜 소리대로 안 적어요? 응? 많다랑 같다는 왜 소리대로 안 적어요? 많다랑 같다가 왜 안 적었을까? 그러게요. 이가 왔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19항에서 그러니까 이희가 오면 뭐라고?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고. 됐죠? 네? 이랑 X가 붙으면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그러면 갑자기 소리대로 적어요. 갑자기는? 근데 이거 갑자기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는지 21번을 볼까요?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은 전미사와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갑작하다. 그러니까는 얘가 갑작. 문제 있네. 걔는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냥 그대로. 갑자기 슬며시는 소리대로 적는다. 요거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와 슬며시는. 응? 네. 얘는 그냥 외워주세요. 왜 그런 거냐면 원래는 하다가 붙지 않으면 그렇지. 하다가 붙지 않으면 이가 오는 거지. 하다가 붙으면 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시옷받침 뒤니까 이로 적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또 대비되는 걸 거기다 이거 적자. 깊숙이. 깊숙이는 형태를 밝혀서 적습니다. 갑자기 위에다가 깊숙이를 적어주세요. 깊숙이가 아니고 깊숙이에요. 얘는 왜 이래요? 쑥하다. 잠깐만. 깊숙? 깊숙이? 하다. 아닌데? 깊다. 맞아, 깊숙이야. 근데 얘는 왜 이래요? 하다가 붙잖아요. 응? 하다가 붙는데 얘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항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로 발음이 되거나 히로 발음이 되거나 이렇게 나와. 이로 발음되는 건 이로 적고 히로 발음이 되는 건 히로 적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얘는 규칙을 적용해 볼 수가 없는 거야. 발음이 기준이어서.
그래서 이거 정한 것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연구원이 쭉 이런 단어들을 조사해보니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성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규칙이라고 하면 항목에서 설명을 했겠죠. 근데 항목에 설명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100%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깊숙이를 적어두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너가 이제 갑자기를 물어봤으니까 그래. 야, 갑작은 왜 소리대로 적는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는 소리대로 적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얘는 이것대로 외우는 것이 요것대로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만이랑 같으면 예외인 거예요? 아니 이게 원래 그러니까 하다가 붙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하다가 붙으면 희가 붙는 거예요. 하다가 붙으면 희가 붙고 하다가 붙지 않으면 이제 이가 붙는 거거든. 그런데 깨끗이 어딨어? 여기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도 이가 온 게 시옷 받침 뒤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100%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단어들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만이랑 같이가 예외가 아니면 걔네도 쓸 때도 만 같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어문 규정의 항목을 보면 딱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 이거를 나름대로 규칙한 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여기에 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에서 벗어난 단어들은 예외가 아니야. 예외가 아니야.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단어마다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 다시 지금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이번 내신에서도 나올 만한 단어들인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곰곰이 신문을 봐도 제일 많이 잘못 쓰는 것이 곰곰이야. 곰곰이를 잘못 쓰고 있으니 곰곰이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30항에 해당하는 별표를 3개 해주세요. 지금 사이시옷인데 얘는 먼저 뭘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사이소리 현상부터 이해해야 돼. 사이소리 현상.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이 될 때야.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두 단어가 결합할 때,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다시 사이소리 현상은 발음상의 현상인데,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거나 아니면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 두 개가 첨가되는 현상이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발음상입니다.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거나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니은이 첨가가 된 거야.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사이소리 현상이 이만큼이다 고 하면 그 안에 사이시옷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거기에 있는 조건이야.
거기 30항 밑에 큰 1, 2, 3이 있죠. 다시 30항 밑에 큰 1, 2, 3 요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 다시 여기 요 현상이 벌어질 때 1번입니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그러면 1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1번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합성 명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를 한번 볼까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햇볕. 그런데 이게 무조건이 아니야. 무조건이 아니야. 때에 따라 달라. 다시 지금 얘도 뭐야? 앞에서 우리가 이 적는 거 시동 꽃 똑같아. 발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최소한 여기 있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조건을.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1, 2, 3일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1, 2, 3일 때 시옷을 적는다는 얘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이때 고유어 한자어의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2번에 있는 거 볼까? 귓병, 아랫방, 거기 전셋집. 전셋집에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다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1번에 있는 거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얘는 한자어가 아니란 얘기지. 반면에 2번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어떤 게 한자어인지를 확인해야 돼. 병 1번입니다. 가로 1번. 병, 방, 전세, 잔. 이런 게 지금 방금 네. 잘못 얘기했네. 다시 병, 방, 전세, 차. 얘가 한자어야. 그러면 전셋집을 볼까? 지금 여기에 전셋집, 여기서 전셋집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럴 때 얘를 보면 여기에 이제 시옷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도 발음합니다. 전셋집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원래 여기에서의 시옷은 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주는 표시야. 원래는 발음해서는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발음을 하니까 얘를 허용해 주는 거거든. 여기까지 지금 시옷을 발음하는 것까지 허용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는데 지금 왜 이것이 한자인지 한자가 아닌지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적었어. 전셋방. 그래서 발음이 전셋방 이렇게 된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이렇게 적으면 틀려. 왜냐? 전세가 한자어, 방이 한자어거든. 다시 지금 된 소리로 발음이 되거나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니은 두 개가 나타날 때 이렇게 발음이 될 때야. 어떤 단어도 상관이 없어. 합성에서 이런 발음이 나타날 때 이 조건에서만 시옷을 적는다는 거. 그럼 바꿔 얘기하면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 그럼 적어 안 적어? 안 적는다고. 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 고유어 더하기 외래어서 고유어 더하기 외래어도 마찬가지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안 적는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핑크빛 열애설. 핑크가 외래어잖아. 이 발음하면 핑크 빛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 된소리로. 그런데 여기에 시옷을 적지 않는단 말이야. 왜? 핑크가 외래어니까 요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우유빛 우유빛에는 시옷을 적어. 왜냐? 빛이 고유어고 우유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하죠. 그래서 적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3번은 통째로 외워야 돼.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원래는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 시옷 안 적어야 돼. 한자어니까. 그런데 그 6개만 시옷을 적는다는 거야. 왜? 몰라, 이유를. 이거 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6개는 외우셔야 돼요.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곡간은 창고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셋방은 알죠? 새 들어 사는 방. 숫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죠? 착간은 어떤 거냐면 이때 말하는 착간은 앞에서는 이제 찻잔, 마시는 찻잔이 되는 건데 여기서의 착간, 우리 그 전철 타면 한 칸 한 칸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 부분이 있잖아. 그거를 이제 착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퇴간은 이거는 이제 지금은 거의 없는데 이 퇴자가 물러날 퇴자야. 절하고 물러나는 공간을 퇴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횟수. 횟수는 1회, 2회 그때 그 횟수가 되겠지? 그럼 거두어들이다의 회수는 그냥 회수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여기 봅니다. 전셋방. 지금 셋방은 뭐라는 거야? 앞에서 전세 한자였죠? 요거 방도 한자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라는 거야? 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입소리 현상이 나타나도 시옷을 적지 않는단 말이지. 한자어이기 때문에. 반면에 전셋집의 경우는 집이 고유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시옷을 적는 거고. 그래서 전셋집, 전셋방은 꼭 기억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거는 이제 외워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문제 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제삿날이야. 제삿날 중에서 뭐가 한자어냐 이건 묻지 않아. 그런데 얘가 고유 1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 해당하는 거냐, 2번 한자까지 포함이 된 거냐, 이거는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 1번하고 2번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내면 이런 거를 낸다. 그리고 어렵게 내면 옆에다가 한자를 안 써줄 거라고. 친절하게 내면 한자를 써줄 거야. 제삿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제삿날의 경우는 앞에 2개가 이제 한자야. 여기다가 한자 2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날 이런 식으로 써줄 거란 말이지. 이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요건 이제 친절한 거고. 내신이기 때문에 이런 친절함을 기대하지 않아야죠. 이게 모의고사로 나오면 한자를 써줍니다. 근데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이기 때문에 한자를 따로 써주지 않을 거다. 쌤가 처음 보잖아. 그건 이제 찍어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어. 처음 보는 단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여기에 있는 것만큼은 기억해 달라.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맞춤법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맞춤법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 자습서를 꺼내 볼까요? 미세 플라스틱. 네. 준비됐죠? 봅니다. 우리 자습서는 315쪽. 315쪽. 이 소단어는 여러 매체 자료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매체 자료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적 읽기를 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 소단을 통해서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매체 자료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문제 해결 혹은 창의적 읽기에 해당하는 거야. 문제 해결 혹은 창의적 읽기.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 요게 이제 바로 비판적 읽기와 관련이 되겠네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읽기를 통해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무엇이며, 이게 1차입니다. 관점이나 의도가 무엇이며 요거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는지를 판단하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썼냐.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 그러니까 다시 문제 해결의 글 읽기, 문제 해결 방식의 글 읽기도 되는 거고, 지금 창의적 읽기도 이제 해당한다는 거. 제재 소개.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위협은 플라스틱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바다에 흘러들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바다로 오염시켰으며 앞으로 인간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다. 그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런 내용의 신문 기사래. 그러면 이 기자는 어떤 의도로 이런 기사를 썼겠어?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 만들지 말자. 이런 의도로 쓴 거지. 근데 이제 신문 기사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웠을 거다. 계속 이 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한다. 글쓴이는 이미 여러 환경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매체를 좀 볼게요. 매체의 개념, 매체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 전달하는 역할. 이때 요 어떤 작용보다는 메시지입니다. 매체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건 모두 매체야. 그러니까 지금 이나가 저기 그 후드티를 입었잖아.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적혀 있어? 지프라고 적혀 있지. 그럼 저것도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매체가 될 수 있는 거야. 매체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다 매체입니다. 내용. 지프가 메시지예요? 브랜드명이잖아. 이게 지프라는 옷을 알리는 거지.
그러면 그것도 다 매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 나는 그런 브랜드의 광고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택이나 그런 이제 뭐라고 하지 이거? 로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옷을 사 입는 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죠. 전에 그래서 그거의 한 측면으로 로고도 되게 작게 만들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 요즘 여기에 하는 것도 많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 그 조그맣게 하는 것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다 크게 해놓고 있잖아.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매체란 그런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다 매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비판적 읽기 볼게요. 비판적 읽기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증의 방식이 논리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하는 읽기로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공정성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은 치우치지 않는 것. 공정성은 치우치지 않는 것. 혹은 또 모두 공정성이라 할 수 있냐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이제 공정한 거야. 여기에 이제 공정성도 추가해 볼 수 있겠다. 신뢰성은 믿을 만한가 이거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거 관련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타당성의 경우는 그 주장이 이치에 맞느냐 수용할 만한 거냐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냐 또는 논증과의 관계 그러니까 근거와의 관계가 적절하냐 이런 것도 타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됐죠? 다음 페이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그래서 지금 제목에서도 지금 이제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쓰고 있어. 그래서 수십 년 흘러든 플라스틱 미세 입자 수산물 내장에서 잇따라 검출됐대. 그럼 결국 이 수산물은 누가 먹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이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거네. 더군다나 한국 해역 오염 세계 최고 수준. 지금 이런 위험이 내포가 돼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조심해야지. 바꿔 얘기하면 더 이상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우리 이제 새 옷 사 입으면 먼지 같은 거 많잖아. 그거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여기 있는 섬유들이 다 일종의 이제 그 뭐 석유 화합물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라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야. 그리고 캔 따는 거, 혹은 우리 팩, 거기 이제 꽂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거 모두. 그 비닐봉지 뜯는 거, 다 미세 플라스틱이야. 생각보다 미세 플라스틱의 범위가 넓어요. 어쨌든, 먹이사슬 거쳐 인체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먼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지. 정의는 뭐뭐는 뭐뭐이다 형태인 거야. 지금 개념을 미안해요. 얘는 정의라고 하면 안 돼. 개념 제시라고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미세 플라스틱은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한다. 이러면 이제 정의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보통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예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다. 바다에는 해저 지각에서 녹아나온 물질과 육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을 타고 흘러든 온갖 물질이 섞여 있는데 뭐 특히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인류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바다에 대량으로 섞어 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할 거야.
남은 단위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버려진 그물에 걸리거나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먹이로 잘못 알고 삼켰다가 죽은 해양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왜 전에 이것도 되게 많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바다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아져 있는 사진 본 적 많지 않아? 이제 그런 식인 거야. 버려진 그물에 걸리거나 떠다니는 비닐봉지,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 2004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 잡지 사이언스의 영국 폴리머스 대학의 리처드 톰슨 교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금 인용이죠? 그래서 관심이 높아진 계기를 제시했어. 그 후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 지금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다가 이렇게 전문 잡지, 논문 잡지에 실리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지금 이 미세 플라스틱이 위험한 물질이다 혹은 우리에게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없어. 그냥 사실에 해당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질 제거나 세정, 연마 등의 기능을 위해 1mm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 앞에서 이제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이 뭐였냐면 5mm였죠. 1mm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은 이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전에도 나도 썼던 것 같아. 그 치약 중에 세안제도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각질을 더 원활하게 제거한다 혹은 그 플라그 제거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썼던 것 같은데 그걸 또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제품 가운데는 지름 5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까지 들어있는 것도 있다. 이처럼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는 지금 1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도 봤지만 2차도 있고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네 하는데 이 알갱이들은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을지 이게 문제네.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안 쓰는 것이 좋은 거지. 덜 쓰는 것이. 넘어갑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계 쓰레기가 파도나 자외선 때문에 부서져 만들어지기도 한다. 못 쓰게 된 어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꽁초 필터, 합성 섬유 등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부서져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높다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별한 거 없어. 그냥 미세 플라스틱에 지금 바다에 어떤 것들이 유입되고 있는지가 그냥 설명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아직 얘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은 안 나왔습니다.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알고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차적인 문제이네.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문제. 첫 번째, 지금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그 다음에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다로 흘러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긴다. 그래서야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은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섭취하고 작은 물고기를 다시 큰 물고기가 섭취하는 먹이사슬 과정에서 농축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는 지금 장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영양의 상에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 이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인 거죠? 아직 인간에게 미치는 건 안 나왔어?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왜 추론해 볼 수 있냐면, 봐봐. 지금 두 번째 거 생각해 봐. 두 번째 거. 두 번째 문제. 먹이사슬을 통해서 지금 생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사실 그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종이 바로 뭐야?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거. 그렇지, 인류란 말이야. 그러면 해양 생물이 생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누구도, 우리 인간들도 그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아직 연구가 된 바가 없어. 왜? 최근에서야 알려졌으니까. 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지금 이제 해양 생태계에 끼친 영향을 살펴봤고,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실험 결과를 인용해서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네요.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발포스틸에는 이만큼으로 쪼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노입자는 생체의 주요 장기는 물론 뇌 속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즐기는 이들은 수산물의 체내에서 미처 배출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그래서 지금 먹이사슬의 연장으로서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지 현재로서는 과학자들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 연구가 얼마 오랫동안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이거 이제 구체적 사례죠?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여기가 중요하네. 이거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지. 인과관계 확인해 볼 수 없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이미 여러 환경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치약이나 세정용 각질 제거제 등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질과 같은 유기물질로 대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치약이나 세정용 각질 제거제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뭐인 거야? 1차 미세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지금 1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 제조업체에 촉구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거,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계속해서 국내의 환경운동 단체들도 발포스틸렌 부표가 부서져서 생기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이거 주의해야겠다. 봐봐.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전 예방 조치에 따라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다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지금 사전 예방 조치에 따라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맞아, 틀려? 아무 생각이 없구만.
효진아, 맞아 틀려? 예나야, 맞아 틀려? 그렇지. 왜냐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2차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이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해당 기관은 어민들과 함께 발포스틸렌 부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실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안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1차 미세 플라스틱하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해 주셔야 사소한 실수를 좀 막을 수 있겠네. 마지막입니다. 한국의 남해연안 바닷물 속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야말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 태도,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내포된다고 볼 수 있겠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류해 유해물질 연구당이 조사한 것을 보면 마찬가지야. 전문가 집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지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땡땡시 해역 바닷물 1세제곱미터에는 평균 이만큼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다. 이것은 싱가포르 해역 바닷물 속 미세 플라스틱 평균 개수인 이것보다 이만큼이나 많은 거다. 그래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촉구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땡땡 연구단장은 이제 전문가죠.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도 안 돼 아직 심각성과 관련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려할 순간이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기자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거 없어. 맞지? 다 지금 사실로만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 자료들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이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 혹은 의도는 그래,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하니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방조처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운동 혹은 줄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본문 다 봤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어떤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 그다음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인용을 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학습활동에서는 어디를 보느냐? 요거 2번. 목표 2 있네. 글쓴이가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과 효과를 연결해보자. 거기다가 별표. 그 다음 오른쪽에 목표 3입니다. 오른쪽에 목표 3 거기 읽어볼게요. 이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하려고 한다. 봤더니 자료를 봅니다. 미세 플라스틱 평균 밀도야. 그래서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는 어디하고만 비교했어? 싱가포르하고만 비교했잖아. 싱가포르보다 이만큼이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싱가포르 말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평균 밀도가 높아.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거기 밑에 활용 방안을 봅니다. 예시 답안에서 활용 방안. 거기다가 발표해 주세요. 자달락의 플라스틱 오염 현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남해연안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12개 해안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평균 밀도가 전 세계 주요 비교 지역보다 13배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합니다. 우리나라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지금 자습서에는 없는데 공익 광고가 있나봐.
교과서에. 그래서 적용 5에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일단 공익광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오른쪽에 보시면 괄호 3번 이 공익광고에 사용된 광고 문구, 배경, 음악 등을 살펴보고 보기를 참고하여 적절성을 평가해보자. 찾았어? 거기 보기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공익광고는 상품 광고와는 달리 공익성을 바탕으로, 거기다 밑줄. 공익광고는 공익성을 바탕으로. 그러면 일반적인 광고는 뭐냐? 광고는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정보 전달이야. 우리 제품이 어떻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겠어? 설득입니다. 우리 거 사달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광고는 궁극적인 목표는 설득이란 말이야. 그럴 때 일반적인 광고의 경우는 당연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광고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익광고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 공익성을 바탕으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작되는데, 공익광고는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광고 문구는 되도록 짧고 강렬하게, 배경은 눈길을 끌 수 있는 색과 형상을 선택하여 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 다시 왼쪽으로 넘어옵니다. 적용 5야. 적용 5를 보시면 적용 5에서 어디다가 별표를 하느냐? 2번, 괄호 2번에다가 별표를 합니다. 이 공익광고에 제시된 문제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이게 바로 비판적 읽기가 되는 거죠. 이를 보완하는 대안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지금 적절성 판단, 거기 한번 읽어볼게. 적절성 판단.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들의 자살을 불러올 정도로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학교 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일,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는 원인 제시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한 다양한 원인으로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발생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는 추상적 해결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었고 표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반면 괄호 3번입니다. 괄호 3번을 보시면 광고 문구, 배경, 음악, 다시 지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광고 문구, 배경, 음악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됐죠?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소단원이랑 협상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거기 자습서에 있는 문제 있죠? 얼마 안 될 거야. 그 문제를 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